모래로 뒤덮인 세상, 모든 것이 끝없는 사구 아래 묻혀버린 종말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괴물들이 지면 아래 숨어있고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자원을 두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모래 세상에서 주변의 모든 모래를 조종할 수 있는 소녀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온 세상이 그의 손에 달려있고 그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자,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전 한 줄기 빛이 지구를 강타해 행성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푸른 거이는 모래로 가득 찬 행성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류는 자신들만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제오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몇몇 개자식들 한가운데에 휘말린 비참한 농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똑같이 응수했죠. 어떤 녀석이 자기 물건을 훔치려다 우연히 죽게 되는 작은 사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처럼 대우받는 각성자들이 있습니다. 각성자인 이지룡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개자식은 소년의 주먹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를 내동댕이 쳤고 각성한 힘을 이용해 그 쥐새끼에게 교훈을 주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개자식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사는 죽기 직전에 고질라 크기의 샌드웜에게 통째로 삼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오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약골이기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더 강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샌드웜은 그를 삼켰지만 놀랍게도 소녀는 죽지 않고 괴물의 내장 속에서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차세대 폴 아트레이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괴된 인류의 건축물들이 그의 감각 속으로 밀려들어와 그들의 경이로웠던 행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천능력을 각성했고 본능적으로 샌드블래스터를 외치며 괴물의 옆구리를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이제 살아갈 힘을 얻은 제오는 불가능에 맞서 모래를 이용해 살아남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오는 심장의 미세한 고동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엄청난 에너지로 충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각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한편 우리는 듄에 나오는 샌드웜이 작은 인간을 집어삼키려는 이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괴물이 그를 통째로 삼키려 다가오지만 제오는 티타늄 같은 담력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의 목숨을 구해주며 꼬마가 거슬린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제온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그는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모래를 뱉어내며 어떻게 저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 나미카제 미나토처럼 자기를 밟고 지나갔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올린 순간 그는 그 남자가 샌드웜의 목에 칼을 박아 넣어 타르 같은 피를 뿜어내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남자는 괴물에게 이렇게 높이 올라오게 만들었다고 놀리며 다시 밑으로 쭉 보내줘야 할지 고민합니다. 발차기를 준비하며 그는 검에 그대로 발차기를 날려 괴물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듯도 보도 못한 강자가 샌드웜을 해치웠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온이 샌드웜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고 그가 반응을 취하기도 전에 파란 머리의 예쁜 악녀가 다가와 그가 바로 언제나처럼 화려한 장용범 대장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온은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고 여자는 자기 대장의 멋진 기술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녀의 몸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지만 그보다 더 소녀는 왜 자신의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용범은 샌드웜 따위는 자신에게 힘든 상대도 아니라고 말한 뒤 옆을 보며 지제를 부릅니다. 대장이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이 어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젤은 장난기 많고 대장에게 순종적이지만 제온을 넝마 인형처럼 끌고 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우리 주인공을 제압하고 바닥에 내리누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와 자리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젤은 장난스럽게 남자의 등급과 능력을 추측하며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야 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립니다. 특이한 점은 제온이 사실 전혀 각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눌린 채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젤은 계속해서 그의 팔을 비틀며 대장에게 꼬마가 등급 표식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재혼은 혼란스러워하며 이 여자가 눈이 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각성자는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차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팀원이 그들에게 빨리 좀 하라고 소리칩니다. 지젤은 대장에게 의견을 물으며 이 친구를 그냥 여기에 두고 죽게 내버려두면 이상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공도 불만은 있습니다. 방금 자기 팔을 거에 부러뜨릴 뻔한 게 바로 이 여자 아니었던가요? 용범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눈을 맞춘 후 지젤에게 광산으로 향하는 것 같으니 꼬마를 뒤에 던져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시끄러운 무리로 가득 찬 망가진 차를 보게 됩니다. 용범의 팀은 그리 평화로운 부류는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뒤로 밀려나 마치 짐짝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는 모래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까지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사실은 재혼이 모래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는 그가 정말로 능력을 각성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왜 아무도 자신의 등급 표식을 볼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표식을 한번 보니 그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은 주황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래와 같은 색입니다. 표식에 빛나는 빛은 항상 각성자의 분류를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마법 타입은 보통 파란색 분류를 가집니다. 전투광들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각성자에 대한 정보도 있었지만 재혼이 모래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그가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 유일무이한 능력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그것이 F급이라는 것도 알지만 좋은 점은 그가 사막처럼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숨기려 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막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구까지 지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쯤 되면 이 녀석이 영웅인지 악당인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우리는 화려한 마정석 광산에 도착합니다. 재혼은 검문소를 보고 상황이 평범해 보인다고 중얼거립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자 아이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지젤과 용범은 이 아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은 운으로 돌릴 수 있지만 대장은 이 생각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는 샌드원 몸 한쪽에 뚫린 구멍을 보았습니다. 즉, 이 아이가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용범이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는 그들이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보통 광산은 터널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를 담당하는 남자는 곧 감독관을 부를 테니 얌전히 있으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런 곳에 혼자 남겨진 것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총알 한 발 박아주는 호의를 베풀어야 할지 모르며 어차피 상관없을 테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투덜거리며 떠납니다. 그 대화는 제쳐두고 재혼은 너무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상점을 찾습니다. 그 순간 재혼은 벽에 붙은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불을 밝히라고 독려하는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상점 주인이 그에게 음료를 건네며 감명 깊은 운동이냐고 묻습니다. 남자의 손은 온통 흉터로 뒤덮여 거칠었고 그는 도시의 진짜 에너지원은 만화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재혼은 진짜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년을 가리키며 그는 너 같은 사람들, 재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진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항상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빈자리를 채울 대체 인력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훌륭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죠. 우리 주인공은 이 작자가 첫 만남부터 자기를 신랄하게 까대는 것에 짜증이 나서 늙은이가 자기 얼마 안 남은 수명이나 걱정하라고 쏘아붙입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자기 나이쯤 되면 모든 것이 흥미로워 보인다고 이해시키려 합니다. 또한 그는 어찌된 일인지 재혼이 샌드원 몸속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는 소년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늙은이는 계속해서 그를 꾸짖으며 너 같은 꼬마는 어차피 곧 샌드원 뱃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이곳은 어떤 꼬마가 숨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혼은 그저 돈을 벌러왔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이 꼰대는 아이에게 뭔가 놀라운 것을 깨우쳐주려는 듯 뒤쪽을 가리킵니다. 뒤에 뭐가 있냐고요? 그냥 고물 더미? 재혼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자 상점 주인은 저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았다고 설명한 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것들은 사실 이전에 이곳에 왔다가 내가 맞이할 것과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던 모든 사람들의 유품이야. 이곳에 모두가 광산으로 향하는 유혹에 저항하려 하지만 만화석은 그만큼이나 유혹적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신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영혼의 조각들을 팔아넘기며 간절히 목숨을 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들에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아봤자 결국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기에 그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광산이 그들을 삼켜버릴 거라고 직접 말하는 게 더 쉬워졌다. 이 망할 놈은 재혼이나 그 이전의 쥐새끼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며 그 꼬마가 죽은 뒤 남은 찌꺼기를 보는 게 황홀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좌절감에 그의 폭언을 무시하며 재혼은 가격을 묻는다. 영감탱이는 텐소를 요구하는데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재혼이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보아하니 이곳의 모든 자원은 엄청나게 비싸다. 아까 먹었던 꼬치조차도 다르지 않다. 재혼은 고기질을 깎아내리다가 그가 요구하는 그런 돈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밝힌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등쳐먹으려 하는지에 대해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다른 푸죽간 주인들과 일꾼들이 그를 베어버리려고 무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무자비하다. 재혼이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사이 한 놈이 뒤로 돌아와 그의 옆구리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잠시 우리 소년을 압도하는 동안 노인은 그 꼬마에게 자신 같은 늙은이가 이따위 거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고 수수께끼를 던진다. 그 답은 그들이 모두 부패했기 때문이다. 재혼이 뒤를 돌아보니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 늘어선 10여 명의 남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행동하며 노인은 재미있다는 듯이 이 꼬마가 다음에 뭘 할 거냐고 묻는다. 재혼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며 술 한 잔에 이런 돈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친다.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그는 재혼의 주머니에 있는 만화석을 훑어보며 그게 적절한 보상이라 믿고 기쁘게 해결책을 제안한다. 우리 소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소문이 독수리처럼 퍼져나간 것에 겁을 먹었고 그 쓰레기는 심지어 공정한 가격을 쳐주겠다며 돌을 넘기라고 계속 재촉한다. 재혼은 이 돌을 얻기 위해 지옥을 드나들어야 했다며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는 영감탱이와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분명하다. 바로 다음 순간 근육질의 미치광이가 그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리꽂으며 그 애송이를 묻어버리자고 제안까지 하기 때문이다. 열받은 재혼이 샌드블래스터를 발동시키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의 팔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잘못된 상대를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팔은 재혼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들의 손에 떨어진다. 말로 하는 대화를 거부하며 재혼은 모래가시를 펼쳐 그 구역의 모든 부패한 자들을 학살한다. 그건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다. 왜냐하면 그 멋진 액션 장면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코피를 흘리며 멍하니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재혼을 보게 된다. 결국 형씨는 그 돌을 영감탱이에게 던져주며 그가 이 거래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내줘야만 했다. 노인은 이 물건의 엄청난 크기에 감탄하며 약 100소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재혼은 크기로 보아 최소 300은 된다고 반박한다. 영감탱이는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아이를 다시 한번 깎아내리며 여기에 오지 말고 샌드웜 똥이나 될 것이지 그랬냐고 비난한다. 다시 한번 테이블을 내리친 후 재혼은 한계에 다다라 자신의 힘을 폭발시켜 이곳을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지금조차도 그는 아무것도 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재혼은 돌을 주는 대신 적절한 보너스를 요구한다. 부패한 늙은 영감은 괜찮다고 하지만 뭐든지 재빨리 훔쳐가는 소매치기들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첫 거래대로 그는 친절하게 굴며 아이가 고물 더미에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변을 뒤적여보지만 우리 소녀는 딱히 유용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삐져있는 동안 노인은 그의 행동에 흥미를 느낀다. 동전 한 푼도 잃기를 거부하는 사실, 이런 종류의 옹졸함은 이런 구역에서는 흔치 않다. 재혼은 쓰레기 같은 광대 의상을 가지고 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주인장조차 흥미로운 물건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 소녀는 보너스로 이 작은 모래시계를 고른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동안 주인장은 쓰레기를 고르는데 까다롭다며 다시 한번 그를 놀린다. 떠나기 전 재혼은 노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이 클렉시라고 큰 소리로 알린다. 우리 소녀는 그 이름을 기억에 똑똑히 새기며 다시는 그들의 길이 겹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을 암시한다.
클렉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의 편으로 돌아온다. 다음 장면에서 그 아이는 모래시계 장비를 살펴보느라 바쁘다. 재호는 측정 시간이 다 되려면 약 1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숙소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 소녀는 심호흡을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주의를 유리관에 집중하며 아내 모래에게 한 번에 움직이라고 명령한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형씨는 텅 빈 반사경을 쳐다보며 자신의 힘이 사실 각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굴욕을 느낀다. 그의 능력 전체는 미스터리다. 그가 이전에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호는 고물상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 그곳에 편리하게 놓여있는 이 모래시계는 마치 새로운 감정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형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전에 한 얼간이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그가 여기로 데려온 신참이냐고 묻는다. 즉시 재호는 아직 광산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더 심한 질책을 받는다. 백만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재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정중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존중받으려 하지만 곧바로 얼굴에 어퍼컷을 맞고 저 세상으로 날아갈 뻔한다. 만호는 두 번째 펀치를 준비하며 아이의 복부에 깊숙이 꽂아 넣고 닥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재호는 또한 인간 고깃덩어리처럼 짓밟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짐승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만호는 그를 태도 문제가 있는 미각성자 패배자라고 부르며 그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납작 엎드려 매나 맞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실컷 때리고 만족한 후 그는 재혼에게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한다. 우리 소녀는 꽁무니 빼지 않고 일어선다. 형씨가 처음으로 한 말은 그가 사이코패스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 재혼이 만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다. 형씨가 모두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살생부를 여기서 모으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광산 입구의 제3구역에서 재호는 주 작업장으로 끌려와 재빨리 장비를 착용한다. 식비와 장비 비용은 그의 임금에서 공제될 것이며 주된 목표는 개처럼 만화석을 모으는 것이라고 미리 듣는다. 처음에 우리 소녀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의 헬멧이 만호의 곡괭이로 박살난다. 이 남자는 아이가 곡괭이를 휘두를 줄 모른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헬멧 비용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고 나서 만호는 부하에게 재혼을 972번갱도에 던져 넣으라고 지시하는데 그곳은 역대 최악의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재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명령에 따르지만 그의 계자식 관리자는 만화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역대 최악의 직업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거다. 이 지옥 같은 광산에서 아이의 부하조차도 이곳이 역대 최악의 장소라고 설명한다. 재혼이 합류한 날이 하필 만호가 도박으로 돈을 잃은 날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소녀는 이 지역에 카지노까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여기 그의 친구는 네오 소울과 다를 바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재혼은 이 거지 같은 관리자 같은 광대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소녀는 또한 자신의 피부가 매끄러워 쉽게 멍이 들기 때문에 곡괭이를 휘둘러도 괜찮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새 친구는 저 아래에서 다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 터널에서는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단 한 명도. 불길한 경고이지만 마침내 그들은 지정된 터널에 도착한다. 우리 소녀는 만화 수정을 채취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지 묻지만 그 남자는 그가 사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재빨리 끊는다. 결국 이곳에 있기만 해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4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목숨을 구하는데 돈을 걸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르지만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과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위험한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감사뿐이다. 재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소리친다. 그는 답을 원하지만 이 남자는 말 그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난다. 그의 뻔뻔함은 그를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소년이 이 장소를 샅샅이 파헤치도록 자극한다. 단지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불행히도 첫 번째 휘두름에도 곡괭이는 부서져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반대편으로 튕겨나간다. 무력하게 재호는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동시에 자신이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이전에 화가 나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 터널 부분의 만화는 극도로 농밀해서 다른 사람들은 각성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농도가 너무 짙어서 깊이 들어갈수록 그를 압도하는데 이는 또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만화 과포화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만화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재호는 자루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곡괭이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을 찾아서 기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운명에 감사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허공을 밟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겁을 먹는다. 심연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갑자기 나타난 포탈에 재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헬멧, 부서진 곡괭이 바로 옆 한쪽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소년의 과거 회상 장면으로 넘어간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는 그저 잘 먹고 싶다는 기본적인 사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고 여러 번 두들겨 맞았다. 그가 꿈을 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누군가를 죽이고 말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죽을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렸다. 이지룡의 이름이 그를 괴롭혔다. 다시 재혼으로 돌아와서 포탈에서 떨어진 후 기절한 그의 모습을 본다. 정신을 차린 그는 일어나면서 왜 이곳이 이렇게 더운지 의문을 품는다. 주변의 죄를 재빨리 알아차린 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데 이 작은 지옥 같은 풍경이 그를 불타는 위험한 던전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돌멩이 하나가 재혼 옆으로 굴러가고 그는 그것을 잡았다가 지독하게 뜨겁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그것을 던져버리며 빌어먹을 것이라고 욕한다. 이것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 친구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좋은 점은 네오 서울 사람들은 이미 던전 강화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그의 손은 그을렸지만 그는 이것이 화산재라는 것을 이해한다. 다시 말해 재혼이 이곳을 곧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바지 자락을 찢어 재빨리 입을 가리며 이 던전에 입구가 있다면 출구도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혼잣말한다. 그는 이 던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화산 분출구 꼭대기에 출구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에 머무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 화산재가 그를 질식시킬 것이다. 그러니 주변에 몬스터가 없는 지금이 그가 최단 경로를 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자신감을 무기 삼아 그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전능한 재혼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우며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간다. 그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는 방금 뜨거운 용암과의 조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설상가상으로 부서진 지형이 무너져 그를 아래로 떨어뜨린다. 재혼은 팔로 간신히 버텨 살아남았지만 뜨거운 용암의 엉덩이가 타버릴 뻔했다. 여전히 억지로 길을 헤쳐나가며 그는 약간의 용암 따위는 자신을 겁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시 한번 그는 또 다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남아 숨을 헐떡인다. 두려움 대신 좌절감이 그를 휩싼다. 그의 모든 분노는 자신을 쓸모없는 짐짝처럼 이곳에 던져버린 개자식 만호를 향한다. 재호는 살아나가면 맨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지만 곧 분노를 삭히고 정신을 차린다. 지금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는 투사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4번만 더 점프하면 그는 확실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고심하는 대신 그는 자신을 느리게 하는 잡념 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할 작정이다. 어쨌든 그는 이런 거지 같은 던전에서 인생을 썩힐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멈추지 않아라는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일 때 고질라의 사촌쯤 되는 놈이 그를 삼키기 위해 용암에서 튀어나온다. 그 생물체는 그를 입으로 낚아챈 후 다시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첨벙 들어간다.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악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계속하지만 이내 그 눈이 매달린 절벽 쪽으로 빠르게 향한다. 재호는 사실 살아남았다. 그는 반대편에 도달해 자신의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좋은 점은 이 힘든 조우는 그에게 화산재도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방금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몬스터의 주둥이 옆으로 내려오고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열기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다. 던전이 너무 혹독하다. 이곳의 환경 자체가 그가 상대해야 할 몬스터들보다 더 지독하다. 현재 상황에서 그는 코 안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그의 의식은 희미해지고 남은 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죽음이라는 생각이 재혼의 머릿속을 수없이 스쳐 지나간다.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데이비드 고긴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남자는 이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선다. 그의 동기부여는 아직 여자친구도 사귀어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죽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의 사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나저나 2부 엔딩은 정말 최악이었다. 어쨌든 제오는 화산재를 조종하며 다음에 할 일에 대해 미리 삼촌에게 사과한다. 거대한 몬스터가 두 번째 공격을 위해 용암에서 솟구쳐 오른다. 우리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반격한다. 난데없이 한 목소리가 그의 독특한 능력을 칭찬하며 들려온다. 제오는 그 사람 때문에 놀라고 그 목소리는 그의 모래 조종 능력에 큰 관심을 표한다. 이때 한 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처럼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강림한다. 그 노인은 내려오기 직전에 검을 잡았고 제오는 경악한다. 이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어뢰처럼 돌진하여 몬스터의 살점에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그 단 한 번의 공격이 충격파를 보내고 용암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사방으로 파편을 흩날려 제오는 그 충격에 거의 소멸할 뻔했다. 우리 주인공은 그 충격의 힘만으로도 몸을 떨고 있으며 말 그대로 고막이 터지고 감각을 잃었다. 노인과 몬스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을 본 제오는 그 생물체가 반으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한다. 이 생소한 느낌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평범하게 강한 각성자가 아니다. 이 자는 범주가 다른 수준으로 마치 이 세계관의 고조와 같다. 그 남자는 태연하게 한 걸음 더 내딛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앞을 부순다. 제오는 그의 위용을 보며 넋을 잃고 있고 그 각성자는 아이의 이름을 묻는다. 소년이 말을 하지 않자 그는 딜레마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셋을 셀 동안 대답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노인은 준비 자세를 취하며 일이 되는 순간 그는 이미 지옥에서 온 유령처럼 소년 위로 다가서 있다. 결국 그는 제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애 아이가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지 묻는다. 사실 우리 주인공은 고막이 터져서 이 남자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 그가 입은 부상은 쌓여있지만 노인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각성자는 말을 거부하면 이 소년을 그냥 베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검을 뽑는다. 소년은 청력을 되찾고 패닉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비를 구한다. 이는 그 아이가 구제불능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각성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는 다시 소년의 이름을 묻고 소년은 제온이라고 외친다. 이 남자는 정말 웃긴다. 그는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제온은 도대체 이 자식 이름이 뭐길래 저렇게 시그마처럼 구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이 늙고 압도적으로 강한 노인이 바위를 박살내며 자신이 디오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소개했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 노인이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다. 각성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소년에게 명확히 말하라고 하고 제오는 아무 이유 없이 멍청이라 불리고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왜 이런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를 다시 한번 멍청이라고 부르며 디오덴은 소년이 일종의 함정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무례함을 무시하고 제오는 자세한 내용을 묻고 스네어란 던전의 만화가 과포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붕괴되지 않도록 던전이 그 틈으로 만화를 새어 나가게 하는 또 다른 입구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방식으로 주변에 살아있는 생물들도 끌어들인다. 그것이 바로 스네어다. 디오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소년의 운은 최악 중의 최악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이는 제온이 만호 그 개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각성자는 다시 한번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소년은 크게 불쾌해한다. 얼굴을 찡그리며 그는 왜 소년이 멍청이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겠다며 만화를 눈에 집중하라고 촉구한다. 제오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실제로 만화를 눈에 응축시키고 나서야 깨닫는다. 만화를 사용해서 보는 것으로 소년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는 앞에 놓인 것에 겁을 먹고 디오덴은 아이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그가 본 마수는 은신 능력을 가진 생물로 먹잇감이 무엇에 당했는지 알기도 전에 손쉽게 처리한다. 마치 우리 주인공이 막 삼켜질 뻔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생물체가 내내 그의 앞에 있었지만 제오는 위험의 흔적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까 바위를 베었을 때 디오덴은 사실 이 두 번째 괴물도 함께 베어버린 것이었다. 영감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소년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었고 도대체 그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소년은 필사적으로 디오덴의 정체를 묻지만 디오덴은 그를 또 멍청이라 부르며 자신은 그냥 디오덴일 뿐이라고 핀잔을 준다. 제오는 그 사기적인 늙은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하냐고 소리친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자 디오덴은 던전 아니라고 말해준다. 영감은 이글거리는 이곳을 자신의 사냥터라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 잘 보라고 말한다. 지쳐 보이는 남자는 이내 검을 뽑아 들고 크레용이라고 외친다. 그 순간 충격파가 주위로 퍼져나가 제오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제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자 던전이 사실은 사방에 들끓는 불새 같은 괴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디오덴은 싸움을 앞두고 흥분한 듯 보이며 이제 혼자이니 살아남을 방법을 직접 찾아보라고 말한다. 제오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 내던져지자 영감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완전히 포위되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괴물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대로 추적하거나 제때 피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작은 공격을 가하며 그의 옷을 조금씩 찢어놓는다. 제오는 도망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왜 녀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왼쪽만 노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날아다니는 짐승들에게 필사적으로 모래를 쏘려 하지만 녀석들은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여러 번의 공격으로 되받아친다. 소년은 영감에 비하면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고 느낀다. 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팔을 들어 올려 잘생긴 얼굴을 보호하려 애쓴다. 제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가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영감에게 2번이나 목숨을 구하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심함을 느낀다. 그 순간 그는 노인이 다시 한번 자기 앞에 나타나 불렀던 장면을 떠올린다. 제오는 디오덴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만 귀가 심하게 울려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는 영감이 눈에 의존하지 말고 만화를 통해 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스스로를 한심한 패배자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야로 추적할 수 없는 적을 감지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천천히 눈의 만화를 모으고 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한다. 그는 영감이 제안한 대로 만화의 흐름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집중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침내 성공하여 짐승들 내부의 마력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녀석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녀석들의 만화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공격해 마침내 자신을 노리던 2마리의 용암새를 쓰러뜨린다. 한편 영감은 훨씬 더 큰 괴물들과 싸우느라 바쁘고 매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싸우면서 이렇게 흥분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앞으로 돌진해 강력한 주먹을 날려 거대한 악어 같은 괴물을 2동강 내버린다. 영감이 그 괴물을 처리하자마자 그는 괴물이 자신에게 제대로 된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말한다. 그는 싸움에서 기대했던 스릴을 얻지 못해 실망한 듯한 목소리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젊었을 때에 비해 던전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 한편 그 크고 사나운 악어가 너무 쉽게 쓰러지는 것을 본 제오는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영감이 마치 작은 도마뱀에 불과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동시에 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자신의 처지에 지친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한다. 갑자기 강력한 충격파가 그를 덮쳐 그는 충격으로 토하며 무릎을 꿇게 된다. 그는 간신히 다시 일어서서 디오덴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디오덴은 그가 방금 느낀 충격파가 사실은 던전 보스의 포효였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는 모든 던전에는 마지막에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 던전의 보스가 바로 그가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라고 덧붙인다. 바로 그때 거대한 드레이크가 위에서 내려오고 노인은 그것이 크림슨 드레이크라고 확인한다. 드레이크라는 말을 듣고 제오는 그것이 용을 의미하는지 재빨리 묻지만 디오덴은 즉시 부인한다. 영감은 진짜 용과 맞서는 대신 비급 생물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불행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레이크는 강력한 역장에 둘러싸여 있어 분명히 위험하다. 제오는 비급 이상의 괴물들은 인간과 유사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각성자 등급 시스템에 따르면 붉은 역장은 근접 전투 유형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드레이크 주변의 기운이 파란색인 것을 발견하고는 그 생물이 마법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외친다. 그들이 더 반응하기 전에 드레이크는 그들을 향해 곧장 검은 불꽃 공격을 퍼붓는다.
재호는 충격에 얼어붙어 입도 다물지 못하고 두려움에 완전히 통제력을 잃는다. 동시에 영감은 공격의 근원지를 향해 똑바로 뛰어들어 거대한 검을 드레이크의 머리에 직접 내리꽂는다. 드레이크는 재빨리 회복하고 발톱으로 노인을 향해 반격한다. 디오덴은 크레용을 사용해 반격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영감은 드레이크의 소나기에 잡히고 만다. 그 생물은 즉시 이 틈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화염 브레스를 내뿜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디오덴은 제때 반응하여 드레이크의 입을 강제로 닫아 불꽃을 그 안에 가둔다. 그는 괴물에게 고통이 느껴지냐고 물은 다음 이제 완전히 끝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검을 꽉 쥔 디오덴은 앞으로 나아가 드레이크와 다시 한번 교전하며 오늘이 녀석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한편 재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 그는 제대로 서서 자신을 방어할 수조차 없는 이 압도적인 싸움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등 뒤에 모래벽을 만들어 다가오는 충격파를 막으려 한다. 그는 단순한 충격파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두 사람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고 소리친다. 반대편에서 노인은 분명히 즐기고 있다. 그는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소리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파가 재혼을 향해 돌진하고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가 반응할 틈이 없다. 그는 끝장났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멀리 날아간다. 그는 끔찍하게 착지한 후 마그마 쪽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귄 한심한 패배자로 죽게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어붙는다. 이야기는 이제 우리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늙은이에게로 전환된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드레이크를 괴롭히며 그렇게 한심하게 싸우는 것은 모든 보스 몬스터의 수치라고 부른다. 끊임없는 모욕에 격분한 드레이크는 또 다른 브레스 공격을 충전한다. 그것을 본 디오덴은 그 약골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미소 짓는다. 응축된 마법 브레스는 공기를 가르며 경로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멀리 갈수록 더 커진다. 잠시 후 크림슨 드레이크는 마침내 멈추고 그 미친놈이 이제는 먼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찾고 있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불쌍한 생물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지르며 돌아섰지만 그가 태연하게 자기 몸 위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볼 뿐이다. 그의 검은 1m나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녀석을 찾아왔다고 차분하게 밝힌다. 결국 그의 크레용이 성장하려면 크림슨 드레이크의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지만 그 짐승은 그 목적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검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어 마법이 그 몸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칼날이 몸을 똑바로 꿰뚫자 거대한 생물은 고통에 격렬하게 몸부림친다. 드레이크의 심장을 흡수한 후 크레용은 강한 진홍빛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그는 검이 다시 한번 한계를 돌파한 것에 만족하며 만족스럽게 검을 바라본다. 바로 그때 왜 미친놈처럼 무기와 대화하냐고 묻는 우리 소년에 의해 검과의 이상한 교감의 순간이 방해받는다. 그 남자는 미쳤을지 모르지만 방금 크림슨 드레이크를 혼자서 잡은 것을 보면 미친 듯이 강하기도 하다. 한편 디오덴은 그 작은 녀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소년은 자신이 망했었다는 것과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린다. 땅이 무너져 내리고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래 조종술을 사용해 추락을 완화시키는 쿠션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그는 인간 케첩이 되는 것을 면했다. 그 자신조차도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죽음을 속이는데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믿을 수 없다. 그는 어떤 미친놈의 충격파에 계속 얻어맞으면서 반사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다고 덧붙인다. 디오덴은 그 점에 약간 감명받았지만 지금은 처리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영감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다루듯 그의 셔츠를 잡고 보스가 죽었으니 이제 던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즉시 나가야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것이 왜 자기가 장바구니처럼 들려야 하는지와 무슨 상관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 늙은이는 마치 인생 최고의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게 정말 웃겨서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 때문이다. 예고도 없이 그는 우리 소년을 그들 앞에 열린 작은 검은 균열 속으로 집어던지며 아무렇지 않게 또 보자고 외친다. 날아가는 도중에 우리 소년은 아는 모든 욕을 퍼부으며 그 개자식 백만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부른다. 1초 후 그는 블랙홀이 갈라지면서 반대편으로 뱉어져 나와 몇 번이나 모래 위를 넝마처럼 나뒹군다. 입에서 모래를 뱉어내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는 대체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한다.
디오데는 그들이 지상에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던전 보스를 물리치면 외부로 통하는 균열이 출구로 열린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쓰레기처럼 내던져질 필요 없이 그냥 걸어 나올 수도 있었다며 즉시 불평하기 시작한다. 노인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그는 녀석의 모래 능력이 사실 꽤 유용하다고 인정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무딘 칼보다 더 쓸모없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그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남쪽의 뉴 소울시티로 가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찮은 존재로 계속 살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지도 아래 그는 어리숙한 멍청이에서 더 강하고 빠른 멍청이가 될 것이다. 제오는 그 말에 당황하며 그를 따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 노전사는 자기도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몇 달,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신조차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제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 노인은 가능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요약한다. 똑같이 지루한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99%의 확률로 죽는 인생 스피드런을 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소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며 노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지 묻는다. 제오는 돌아갈 호화로운 궁전과 편안한 침대가 있는 척하며 노인이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냄새나는 늙은이를 따라 불타는 사막을 건너길 바라는지 묻는다. 특히 나이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을 말이다. 노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제온에게 기대하는 바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주인공은 연기를 하며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듯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그래도 그를 따르기로 동의한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현재는 복수하기에 너무 약하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는 노인 역시 그 복수 목록에 있으며 지금껏 만난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칭찬한다. 제오는 다시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노인은 말을 끊고 일찍 죽을 자신 있다는 뜻이냐며 조롱한다. 제오는 이를 부인하며 주먹을 꽉 쥐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늙은이는 그런 태도로는 무덤으로 가는 조기 티켓을 끊는 것일 뿐이라며 계속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계속해서 멍청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오는 땀에 흠뻑 젖어 노인의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고 있다. 그는 이미 6시간이나 걸었으니 속도를 늦추고 쉬자고 소리친다. 그는 계속 소리치지만 노인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용히 걷기만 한다. 제오는 자신은 변덕스러운 10대가 아니라며 왜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을 겪어야 하는지 혼잣말하며 소리친다. 주변의 열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그는 기온이 얼마나 높을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흐르는 모래 때문에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열사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가 막 포기하려던 순간 노인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내 그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는 자기 능력의 작은 일부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부른다. 제온이 혼란스러워하자 늙은이는 그가 모래 조종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쉬워야 할 모래 위에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온이 각성한 지 며칠 안 됐고 아직 F급이라며 변명하려 하자 디오데는 즉시 짜증을 낸다. 그는 소년에게 헛소리 그만두라며 등급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고는 정말로 사람들이 S급으로 태어나는 동안 자기 혼자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노인은 소년의 멱살을 잡고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포기할 작정이냐고 묻는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년을 다시 모래 위로 내려놓을 때까지 소리치며 스스로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내라고 말한다. 디오데는 한계를 넘어 더 강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니 머리를 써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라고 말한다. 제온이 노인이 사실은 꽤 합리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디오데는 갑자기 다시 소리를 지르며 알아내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제온은 다시 시작하며 자신의 능력에 집중한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모래의 범위가 5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모래가 발목 깊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바닥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동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인공은 모래를 응축시켜 단단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한다. 타는 듯한 사막을 걷는 것이 갑자기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곧 얼마나 많은 만화가 소모되고 있는지 깨닫고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제오는 플랜 B로 전환하여 대신 다리에 만화를 집중하려고 시도한다. 이것 또한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한다. 그가 활기차게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보며 노인은 자신도 활기찬 젊은이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몰래 미소 짓는다. 제오는 자신이 단지 F급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디오데는 그의 만화 조종 능력과 잠재력이 적어도 2급이나 D급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인은 소년에게서 확실한 잠재력을 본다. 바로 그때 제오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는 발에 닿는 모래를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며 소리치면서 노인에게 달려간다. 그가 거만해지기 시작하며 노인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도전하며 중지를 날리자 노인은 그의 머리를 한 대 친다. 그는 소년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제오는 즉시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더러운 얼굴이 모래바닥에 눌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육포를 우물거리며 늙은이는 꼬마가 드디어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그를 데리고 오는 게 정말 고역이었다. 우리 주인공이 일어나려 하며 온몸이 부상으로 만신창이라고 불평하자 늙은이는 그에게 육포 뭉치를 던져준다. 그리고 그는 꼬마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그때는 약하다고 해서 죽지 않았던 좋은 시절이었다.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힘있는 자들의 고귀한 의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세상은 이제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는 분명히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야기 시간은 금방 끝나고 현자 늙은이는 죽는 게 싫으면 어서 일어나라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스승의 말을 듣는다. 놀랍게도 노인은 그에게 육포를 한 조각 더 던져준다. 오래전 이야기는 그에게 늙은이가 사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디오데는 말라 비틀어진 유물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가 먹는 것을 보면서 그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 낡고 다른 이빨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육포를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는 요령을 알아낸다. 바로 씹는 대신 먼저 침으로 부드럽게 만든 후 베어 문다. 이처럼 건조한 사막에서 육포를 먹는 올바른 방법이다. 노인이 단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건네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천천히 혼자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밤하늘 아래로 길을 나선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스승에게 육포를 한 조각 더 달라고 계속 조르지만 늙은이는 입 다물라고 말한다. 얼마 후 추위가 그를 강타하기 시작한다. 그는 얼어붙을 듯한 사막의 밤에 진동하는 기계처럼 온몸을 떨며 멈추지 않고 재채기를 하기 시작한다. 한편 노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치 하와이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이 미친 사람이 왜 항상 자기 칼에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갈증이 밀려오고 그는 물을 좀 달라고 한다. 하지만 디오데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혼자 마셔버린다. 그것을 보고 그는 정말 화가 난다. 특히 욕심 많은 현자가 나눠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그는 자신이 옷을 충분히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인과 달리 그는 헐렁한 천에서 이슬을 짜내어 마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몸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을 핥기 시작한다. 절박한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는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것을 본 노인이 그를 얼간이라고 부르자 그는 자신이 얼간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는 자랑스러운 멍청이다. 그의 헛소리를 무시하며 노인은 그에게 입 다물고 주변을 감지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한다. 평소처럼 어리둥절한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본다. 잠시 후 그는 주변에서 희미한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천천히 그는 그것들이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수백 개의 빛나는 눈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턱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갈기갈기 찢어버릴 준비가 된 사나운 짐승들이다. 뿔 하이에나는 보통 밤에 활동하지만 운 나쁘게도 새벽에 딱 걸리고 말았다. 마수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자 노인은 혼자 할 수 있겠냐고 아니면 이 아비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그 미친 기질이 그에게도 옳맞는지 그는 웃으며 먼지투성이 늙은이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대답한다. 주변의 모래를 조종하며 그는 길 잃은 짐승들과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를 한다.
우선 그는 모래탄환을 만들어 하이에나 한 마리를 그대로 꿰뚫어버린다. 그런 다음 거대하고 단단한 모래 가시들을 솟아나게 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죽이는 치명적인 구역을 만든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자 피로가 그를 덮치기 시작한다. 그는 마치 콜 오브 듀티의 끝없는 좀비 모드에 갇힌 기분이라며 좌절감에 소리친다. 가슴에 타는 듯한 고통이 번지고 그는 마수들이 자신을 끝내기도 전에 많아 고갈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거의 쓰러질 뻔한다. 이로써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순수한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현명하게 싸울 방법이 필요하다. 손에 또 다른 모래탄환을 소환하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하이에나 한 마리가 달려들어 팔을 깊숙이 물어뜯으면서 그의 생각은 끊긴다. 어떻게든 떨쳐내는 데 성공하지만 상처는 끔찍했다. 그의 팔은 스폰지밥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너덜너덜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부상이 유레카의 순간을 불러일으켰다. 그 구멍들은 그에게 모래 조종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다음 수를 계획하고 그 사이 굶주린 무리는 그를 찢어발길 기세로 돌진한다. 그들이 닿기 직전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수백 개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지만 날카로운 모래 가시들이 땅에서 한꺼번에 솟아오른다. 가시들은 모든 마수를 꿰뚫고 무리 전체를 하이에나 꼬치구이로 만들어버린다. 악당은 마치 그의 스승처럼 웃음을 터뜨린다. 적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깔끔한 일격에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전투에서 만화를 낭비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반면 목표물을 깔끔하게 꿰뚫는 그의 정밀한 가시 덫은 효율성의 정점이었다. 그에 비해 그 늙은이는 훨씬 느리게 싸우며 적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상대한다. 하이에나들이 그의 팔에 달라붙어 물어뜯지만 그 미치광이는 마치 간지럼을 태우는 것처럼 웃을 뿐이다. 실컷 즐긴 후 마침내 진지해지자 그의 눈에 흉포한 빛이 번뜩인다. 제온이 그 광기 어린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즉시 알아차린다. 그는 이 광기를 또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질려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은 크레용에게 적들을 섬멸하라고 명령한다. 순식간에 폭발적인 힘이 터져나와 모래와 마수들을 가리지 않고 날려버리는 충격파를 보낸다. 우리의 주인공은 하이에나들이 포탄처럼 멀리 날아가는 동안 간신히 모래벽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모든 것이 마침내 잠잠해지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서 있기만 한다. 폭발의 진원지와 앞으로 뻗어나간 파괴의 흔적은 그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 때문에 그는 디오덴이 과연 인간인지 의심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스킬도 사용하지 않고서는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이런 괴물 앞에서 자만하는 것이 빨리 죽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디오덴은 자신이 일으킨 먼지에 목이 막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을 틈타 뿔 하이에나의 우두머리가 달려들어 번개가 실린 뿔로 그를 꿰뚫는다. 기습을 당한 노인은 살짝 당황하며 왜 저 마수 주위에 마법 같은 기운이 감도는 건지 의아해하며 내려다본다. 이놈은 적어도 비급은 되는 것을 보니 그가 분명히 얕봤던 것이다. 그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제온은 당황하며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알고 보니 그 걱정은 완전히 쓸데없는 것이었다. 디오덴은 마치 제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하이에나의 뿔을 잡고 그 안에서 요동치는 번개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슨 양자역학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백사에러 화면을 띄운다. 우두머리조차도 그 늙은 괴짜가 자신의 번개를 마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즐기는 것을 보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선다. 마사지를 끝낸 후 그는 그 불쌍한 녀석에게 이제 끝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우두머리에게 뛰어올라 검을 몸 깊숙이 박아넣고 전장에 피를 흩뿌린다. 그것을 보며 제오는 이 남자를 걱정한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는다. 싸움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뿔 하이에나에게서 유용한 재료들을 채집하기 시작한다. 우두머리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우리의 주인공은 디오덴에게 대체 언제 떠나냐고 묻는다. 그는 노인이 뿔까지 챙기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 노인은 그것이 번개 속성 무기를 만드는데 귀한 재료라고 설명한다. 느닷없이 노인은 그에게 단검을 던져주며 사냥할 무기를 건넨다. 그는 이제부터 꼬마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공짜는 더는 없다. 뿔 하이에나 고기는 대부분 독성이 있어서 한 입만 잘못 먹어도 죽을 것이다. 옆구리 근육만 먹어도 안전하다.
디오덴이 무심하게 직접 고기를 발라내다가 꼬마가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멍하니 있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살고 싶다면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 움직여서 자기 식량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말에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해가 뜰 때까지 혼자서 고기를 채집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이전보다 더 능숙해 보인다. 여전히 제대로 된 수원지는 없지만 그의 가방에는 고기가 넉넉하게 저장되어 있다. 게다가 그의 모래 보행 기술 덕분에 낮 동안 이동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다. 약간 거만해진 그는 노인에게 걷기 힘드냐며 자신의 이 깜찍한 능력이 부럽지 않냐고 도발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노인의 주먹을 피하고는 짜증나는 꼬맹이처럼 혀를 내민다. 하지만 크레용으로 날아온 두 번째 일격이 그의 머리에 정신을 차리게 한다. 그가 모래를 뱉어내는 동안 디오덴은 허리가 지독하게 아프고 값싼 보행 기술 따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제오는 그저 장난친 것뿐이라며 토라진다. 이미 목이 말랐는데 이제 입안은 마른 모래로 가득 찼다.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입안이 사실 더는 그렇게 마르지 않았다. 공기가 약간 습하게 느껴진다. 잠깐 환각을 보는 건가 싶었지만 디오덴의 표정을 보니 진짜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 앞모래 언덕 너머에는 모든 사막 여행자가 발견하기를 꿈꾸는 것,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었다. 모래 언덕을 오르며 제오는 마침내 실물로 호수를 보게 되자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는 모든 경계를 무시하고 모래를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 상쾌하고 수분 가득한 물을 간절히 원한다. 늙은이는 실망하며 혀를 차지만 그를 막지는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곧장 물가로 달려가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마른 피부가 그토록 필요했던 수분을 흡수하게 둔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이곳에 도착한 이래로 그는 줄곧 사막에 타는 듯한 더위에 갇혀 있었고 몸을 식힐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갑자기 호수 깊은 곳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고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제오는 그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점차 숨이 차오르자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디오덴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전속력으로 비탈길을 달려 내려온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거대한 바다 괴물이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얼어붙어 있다. 마지막 순간 노인은 그가 물고기밥이 되기 직전에 간신히 그를 끌어낸다. 제온을 땅에 내던진 디오덴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물고기 괴물과 정면으로 맞선다. 검의 깔끔한 일격으로 그는 거대한 생물을 즉시 쓰러뜨린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지만 오아시스 위에 생긴 무지개에 정신이 팔린다. 늙은이는 거대한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며 그것이 샌드 아기라고 설명한다. 그 물고기는 머리에 달린 빛으로 먹잇감을 최면에 빠뜨린 후 잡아먹는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우리의 주인공을 그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듯이 후려친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잊고 너무 부주의해졌다며 꾸짖기 시작한다. 디오덴은 그처럼 무모한 바보들이 혹독하고 무자비한 사막 환경에서 항상 가장 먼저 죽는다고 말을 잇는다. 제오는 그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은 한숨을 내쉰다. 제자가 모처럼 말을 듣는 것을 보고 그는 화제를 바꾸어 대신 괴물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한다. 샌드 아기는 식은 마수이며 급의 가죽은 로브를 만들기에 완벽한 재료다. 우리의 주인공은 헷갈려하며 늙은이에게 정말 로브가 필요하냐고 묻고 그 말에 노인은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한다. 그날치의 어리석음 한계에 도달한 그는 소년을 맹렬히 비난하며 뇌 없는 불가사리보다 멍청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우스꽝스럽게도 또 귀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며 어색한 미소로 재빨리 사과한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한다. 비록 이 물고기가 많이 변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때 지구에 살았던 종과 닮았다고. 그는 제온에게 진짜 물고기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테니 잘 보라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물고기가 정말 끔찍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한다. 그가 얼마나 서투르게 다루는지 보고 디오덴은 할머니께 안마해 드리듯 물고기를 다루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신경 끄라고 말하지만 다시 작업에 집중한다. 그는 껍질이 너무 질겨서 보통 칼로는 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제오는 칼날에 만화를 불어넣어 예리하게 만들어 껍질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다. 그는 칼로 비늘을 긁어내 작은 바늘로 만든다. 실은 살과 뼈를 잇는 힘줄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의 오스카상 감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은 완전히 엉망인 옷이 되어버린다. 죽은 물고기에 기댄 채 노인은 그가 그렇게 좋은 사냥감을 쓸모없는 것에 낭비했다며 그를 비웃는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재료가 많이 남았으니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침내 성공하고 제법 괜찮아 보이는 완성된 옷을 들어 보인다. 재호는 약간 흥분해서 이것들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자기 재단 사각에도 열 수 있겠다고 말한다. 노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옷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재빨리 반응한다. 하지만 디오데는 대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주머니 같은 장기를 들어 올리며 그만 장난치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이것이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약이니 이슬개를 먹기 시작하라고 말한다. 재호는 반박하려 하지만 노인은 거절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다. 그러고는 팔이 아프다고 불평하며 우리 주인공의 손에 무거운 장기를 떨어뜨린다. 눈앞에 역겨운 덩어리를 보며 우리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굶주린 사람처럼 먹기 시작한다. 양치질 후 마시는 오렌지 주스보다 더 쓴맛이 나지만 그는 맞아 죽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상하게도 몇 입 먹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 점점 더 많이 먹는다. 그가 그것을 다 먹자마자 노인은 이제 그가 불타오를 시간이라고 경고한다. 그 말에 재호는 당황하며 저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 직후 그는 목이 조여오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몸 안에서는 마치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강렬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그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그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노인은 애처럼 굴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독백을 시작하며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오아시스와 같아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샌드 앵글러가 다시 태어나 순환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우리 주인공은 그의 말을 끊고 질질 짜는 감성파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신을 도우라고 말한다. 소금에 닿은 지렁이처럼 땅에서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버린다. 다음 날 재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을 본다. 그 모습에 혼비백산한 그는 노인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며 소리친다. 그들은 몇 마디 험담을 더 주고받은 후 노인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우리 주인공은 그때 자신의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근육은 더 강해졌으며 몸 안에 만화는 넘칠 듯한 느낌이다. 새롭고 향상된 힘을 시험하며 그는 마치 슈퍼솔저 혈청이라도 맞은 것 같은 기분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노인은 그것이 물고기의 쓸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 장기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트 아이템처럼 작용하여 사람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어서 우리 주인공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디오데는 그저 꼬마가 너무 약해서 그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재호는 자신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인은 물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니 조용히 하고 먹기나 하라고 말한다. 4일 후 그들은 마침내 샌드 앵글러를 깨끗한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웠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움직일 시간이라고 말한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새망토를 걸치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한다. 며칠 후 강한 모래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오며 모래폭풍의 시작을 알린다. 새로운 힘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노인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갈 만큼의 체력을 가진 것에 놀란다. 디오데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재호는 그 영감이 남성 갱년기라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벌써 2주째 걷고 있었고 그는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거대한 개미 괴물이 재혼 뒤에 나타나지만 그는 재빨리 모래 광선 공격으로 대응한다. 그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때 개미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생명체가 예상보다 질기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주의를 집중한다. 그는 문제없이 지나가길 바랐지만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모래 능력을 이용해 그는 더 많은 개미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모래에 손을 박아 넣어 그는 개미들을 지면 위로 끌어올리고 개미들은 그를 둘러싸기 시작한다. 수많은 개미떼를 쓸어버리는 것에 약간 지루해진 재호는 계속해서 모래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의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생각해보니 모래 폭풍이 부는 날은 사실 그의 힘에겐 꽤 좋은 날이었다. 그가 보는 곳 어디에나 사실상 무한한 양의 탄약이 있었다. 하지만 그 영감의 속도는 가차 없었다. 그는 뒤따라오는 귀찮은 녀석들을 처리하도록 멍청이를 남겨둔 채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재호는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불평했다. 그 영감이 늙어서도 혼자인 게 당연했다.
디오덴이 자신의 험담을 들을까 걱정하는 동안 제오는 자신의 10m 반경 탐지 범위 내에서 무언가 골치 아픈 것을 감지했다. 그는 항상 경계하며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덕분에 마수가 나타날 때마다 즉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순간 그가 감지한 것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마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뒤이어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개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해충 군단은 난데없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노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돌아봤다. 하지만 디오덴은 그를 쳐다보기만 하고는 늙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 구경했다. 팝콘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간식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제오는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는 영원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영감에게 징징댈 수는 없다. 저 늙은이가 무슨 일이 닥칠지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퀘스트, 시험이었다. 이 벌레들이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벌레는 그냥 벌레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회전하는 모래구체를 만들어 군단 전체를 가두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 그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더욱 힘들어졌다. 쓰레기 봉투처럼 끌려가면서 제온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그는 때로 덤비지 말고 남자답게 1대1로 싸우자며 개미들에게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도발은 소용없었다. 그들은 마치 그가 사막에서 가장 달콤한 간식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몰려들었다. 다행히 그는 발밑에 모래를 굳혀 비행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틈을 찾았다. 수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빌어먹을 개미탑을 만들어 그에게 도달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상황을 더 잘 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제오는 그곳에서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거대한 개미들이 서로 연결하여 훨씬 더 거대한 개미탑을 형성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의 모래 비행체가 그 자리에서 멈췄을 때 그는 거에 지릴 뻔했다. 벌레들이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제온의 발에 매달려 있을 때 섬뜩했다. 그는 발목이 잡혀 무력하게 끌려가 모래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제온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1분이 걸렸고 피를 토하며 숨을 헐떡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무관심이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싸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디오덴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 꼬마가 여전히 멍청이긴 하지만 그 정신력은 마음에 들었다. 모래밖에 없는 역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제온의 능력은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어쨌든 그는 그 힘을 이용하고 연마의 호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그걸로 끝이었을 것이다. 얄팍한 존재로 속 좁은 멍청이들은 환상에나 집착하지. 애초에 세상이 왜 이 꼴이 났는지조차 모르는 놈들이다. 각성자란 자신의 기술을 극한까지 숙달하고 활용하며 진화시키는 존재다. 이 힘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병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고. 디오덴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 중 하나일지 모른다. 대부분은 100년 전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비극을 잊어버렸다. 그 당시 디오덴은 속수무책으로 무력했다. 그는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나갔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의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 대재앙의 희생자였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딸을 잃은 것이었다. 그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완전 등신처럼 얼어붙어 있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었다. 이 녀석 제오는 다르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불공평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싸움에 뛰어들 만큼 미쳐있기만 하다면 그는 원하는 무엇이든 될 잠재력이 있다.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한 모습으로 제오는 개미 군단을 마주하고 웃었다. 전투 중에 그는 초고압으로 압축된 모래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고안해냈다. 단순하고 조잡한 발명품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진짜였다. 그가 발사한 각 미사일에는 압축된 중력, 바람,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큰 힘을 10배로 증폭시키는 조화로운 시너지였다. 개미들은 그가 적응하기 전에 죽이지 못했으니 이제 학살당할 차례다. 디오덴은 자신의 작은 발명품에 신이 난 녀석을 보며 씩 웃었다. 제온이 벌레들에게 폭격을 마쳤을 때쯤 주변 지형은 여러 곳에 분화구가 생기며 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했다.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재호는 그 영감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옆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눈치채지 못했다. 군체에서 가장 큰 개미가 나타나 강력한 큰 턱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것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왔다. 이 벌레들이 고도의 은신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다. 몸 안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각에 그는 자신의 곤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중독되었다. 그는 꾸준히 만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독이 새로 생긴 그의 만화 포인트를 막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속박되고 무력해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욕설을 퍼붓는 것뿐이었다. 거대한 개미는 그의 험한 입의 면역이었다. 그는 그저 사냥해야 할 또 다른 먹잇감일 뿐이었다. 재혼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깊은 지하 터널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은 개미굴이었다. 먹이가 도착했음을 감지하자 군체의 유충들이 마비된 인간을 향해 재빨리 움직였다. 그들의 귀를 찢는 비명과 기괴한 모습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역겨웠다. 그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자 유충들은 그의 살점을 맛보려 온몸을 기어다녔다. 이 녀석들은 피부를 뚫고 그 아래 모든 것을 물어뜯을 만큼 강했다. 역겨운 향연의 메인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재호는 까딱할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다.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면서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우울한 추억 여행에서 목격한 것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불을 지폈다. 재호는 독을 이겨내고 자신의 살을 뜯어 먹으려는 기생충 하나를 으스러뜨릴 의지력을 되찾았다. 유충의 먹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향연을 지켜보던 개미들이 경계했다. 그는 애초에 겁쟁이처럼 감히 눈을 감았던 자신을 비웃었다.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의 전 생애를 돌아보는 회상에는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찌질한 패배자처럼 죽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그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여 팔뚝의 표식을 늘린 게 틀림없다. 발밑의 모래를 이용해 그는 뾰족한 폭발로 주변의 모든 흉측한 유충들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개미 군단은 공황에 빠졌다. 그들의 포로는 공짜 먹이였어야 했지만 이제 재호는 수십 개의 압축 미사일을 온몸에 띄운 채 두 발로 다시 일어섰다. 그는 팔뚝을 내려다보고 자신의 랭크가 올랐음을 알아차렸다. 랭크업은 독 정화, 체력 회복, 그리고 넘치는 마나 용량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그의 표식에 생긴 두 번째 모래선은 지난 며칠간 그 영감과 함께 쉼없이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순수한 힘부터 마나 한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F랭크 시절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모든 모래 미사일을 가지고도 여왕개미에게 흠집 하나 낼 수 없었다. 거대한 벌레는 여러 개의 빠른 다리로 그를 공격하며 반격했다. 그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일격은 바위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모래로 만들었다. 재호는 모래 포격을 계속했지만 여왕의 가피는 그저 뚫을 수 없었다. 이쯤 되니 그는 그 검은 외골격에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만족할 지경이었다. 여왕의 방어력은 말도 안 되게 강했다. 몇 번의 헛수고 끝에 그는 모래 미사일이 아무리 압축되고 파괴적이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전략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뿐이다. 깨지지 않는 갑옷을 부술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부수고 꿰뚫는 것은 논외였다. 어쩌면 그 단단한 가피를 바로 찢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재호는 조종할 수 있는 모든 모래알을 움직여 여왕의 온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껍질 주위를 단단히 쥐어뜯는 동작을 그리며 살점에서 통째로 비틀어 벗겨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여왕이 고통의 찬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여왕을 잔인하게 벗기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는 큰 턱에 순수한 만화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찢기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대신 무시무시한 원거리 반격을 준비했다. 이 개미굴의 미친놈은 재혼뿐만이 아니었다. 모인 만화는 그의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초고주파를 만들어냈다. 이대로라면 그 압력에 뇌가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이전의 정직한 싸움은 이제 끈기와 고통 인내력의 싸움으로 변했다. 재호는 여왕을 벗기려는 자신의 미친 계획이 좋은 수라고 생각했다. 군체의 지도자가 여러 소매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귀와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 녀석은 죽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환영했다. 그건 정말 단순했다. 먼저 죽는 쪽이 패자다. 이 녀석은 정말 지독한 놈이었다. 이길 가능성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적과 함께 죽을 녀석이었다.
재혼이 의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을 때 고통스러운 교착 상태는 끝이 났다. 몸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며 정신과의 연결을 단절시켰다. 그는 거기서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쓸모없는 몸은 도전을 따라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한심하고 약한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 그 영감은 흙바닥에서 재혼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마음속 생각을 들었음이 틀림없다. 그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디오데는 거의 죽을 뻔한 바보를 꾸짖었다. 기적적으로 재혼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다시 설정했다. 그는 심지어 영감에게 마지막 일격을 양보하겠다고 농담까지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간섭은 필요 없었다. 저 시랭크 늑대개미 여왕은 재혼보다 훨씬 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끈기와 창의력으로 살아남을 권리를 얻었다. 디오데는 그들이 팀을 이룬 이후 처음으로 그에게 칭찬을 쏟아붓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재혼의 고막은 완전히 파열된 상태였다. 그는 방금 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망가진 고막을 인지한 노인은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늑대개미 여왕의 시체 가까이로 옮겼다. 그들은 반짝이는 구체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재혼이 영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디오데는 벽에 글씨를 휘갈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 구체가 여왕의 알이라고 설명했다. 약인데 딸기 맛도 난다고. 녀석은 벽에 쓰인 글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지만 또다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으라는 강요를 받는 것 같았다. 혹시 모를 재발을 대비해 재혼은 이 빌어먹을 걸 먹으면 모래 아기의 쓸개처럼 아플 거냐고 물었다. 디오데는 입을 열어 그 알을 먹으면 아마 죽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재혼은 심각한 기 부상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노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반짝이는 알에 입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네오 소울 출신의 길거리 쥐새끼일 뿐이다. 딸기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지만 만약 이 개미알과 같은 맛이라면 딸기는 정말 존나게 맛있을 것이다. 재혼은 농담으로 더 달라고 했지만 알을 삼키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의 온몸에서 피의 가시가 솟아났다. 방금 멈췄던 출혈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내장역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겪고 있었다. 말 그대로 창자와 주변 신체 부위가 뒤틀리고 꼬이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여왕개미의 알은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그 끔찍한 것을 소량만 섭취해도 인간의 내장을 강제로 뒤집어버린다. 섭취자의 장기는 꿔뚫리고 뒤틀린다. 가시 돋친 막대기로 휘젓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장 여기의 고통과 충격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죽을 것이다. 쇠약하게 만드는 고통이 정신을 흐리게 하자 재혼은 자신을 몇 번이고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인을 저주했다. 하지만 디오데는 그가 가장 강한 의지마저 꺾을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미친 세상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이려 했을 뿐이다. 내장 여기의 다음 단계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몇 갤런이나 되는 피를 토해내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재혼이 아직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서서히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그는 지난 며칠간의 모험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디오데는 결국 가학적인 늙은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은 그 영감에게 또 다른 멍청이에 불과했을지도. 자신의 피 웅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진 그를 디오데는 그저 지켜보며 땅에서 몸부림치게 내버려 두었다. 녀석이 바닥에서 경련하는 동안 노인은 여왕개미의 시체를 뒤적거렸다. 그가 찾던 것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여왕의 하반신에서 빛나는 물질 조각을 잡아당겨 꺼냈다. 그는 낄낄거렸다. 역시 마수의 만화석은 채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군. 이건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디오데는 개미 시체들이 나중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어떤 독립된 공간에 보관했다. 그의 최근 행동의 검 크레이온이 잔소리를 해댔다. 그는 이번에는 녀석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약하면 죽는다. 그게 바로 운명의 방식이다. 게다가 크레이온도 영감만큼이나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가 뜰 무렵 재혼은 피가 다 빠진 아기처럼 잠든 후 깨어나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계속해서 이겨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주름진 얼굴에 걸린 그 짜증나는 미소였다. 본능적으로 그 무례한 꼬마는 스승을 공격했다. 디오데는 자신이 아직 좋게 말할 때 먼지를 일으키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재혼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모래 미사일 한 묶음을 장전하여 영감의 위치에 조준했다. 디오데는 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려 했지만 녀석은 실제로 공격을 감행했다.
그를 탓할 수도 없다. 그는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오는 순전히 노인이 일부러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했다. 그의 모래가 디오덴을 깊이 묻어버렸다. 그는 한을 풀려는 복수심에 불타는 망령처럼 움직이고 말했다. 모래 파도에 더해 그는 개미 군락의 벽에 매달린 뾰족한 종유석에도 손을 댔다. 그는 고운 모래알을 사용해 거대한 가시 중 하나를 잘라내어 노인에게 떨어뜨렸다. 그 일련의 공격으로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콤보는 인상적이었지만 마나와 체력 소모도 그만큼 컸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시도에 대해 장황하게 떠드는 동안 노인은 그저 한숨을 쉬며 그의 지능을 심각하게 의심했다. 물론 여왕의 알에 뇌를 썩게 할 수 있는 독소가 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꺼운 머리통에 남은 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을 변명은 되지 않는다. 제오는 영감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흠집 하나 없이 자신의 풀콤보를 받아낸 것에 경악했다. 만약 디오덴이 정말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이 말을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죽었을 것이다. 노인처럼 강력한 사람이 왜 벌레 같은 놈을 독살하는 수고를 하겠는가? 그 설명은 약간 모욕적이었지만 제오는 그게 굉장히 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영감은 여왕의 알이 섭취자의 장기를 뒤틀고 찌르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에서 살아남으면 몸 구석구석의 모든 독소와 불순물을 씻어낼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천상의 약이 될 수도 있었다. 제온의 몸에서 모든 내부의 오물이 배출된 후 불순물이 있던 빈 공간은 마나가 빠르게 채울 것이다. 그가 진심으로 디오덴을 죽이려 했을 때 그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노인의 추정에 따르면 녀석의 마나는 최소 3배에서 4배는 증가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후 제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하고 영감의 품에 뛰어들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디오덴은 그 소란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콧물 흘리는 녀석에게 안기는 것이 역겨웠을 뿐이다. 다행히도 그 알은 그의 부상도 치료해 주었다. 그의 고막은 다시 멀쩡해졌고 그는 다시 한번 욕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제오는 영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내심 디오덴은 녀석에게 알을 먹게 한 위험에 대해 그의 칼과 대화하고 있었다. 사실 제오는 괴짜 스승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의 사과를 부분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영감은 그 위험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녀석이 충분히 빨리 강해지지 않으면 그는 그저 짐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때로는 오늘처럼 무모한 도박이 성공하기도 한다. 디오덴은 제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 음침한 개미 군락에서 나갈 시간이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데 왜 노인이 다시 자신을 붙잡았는지 약간 혼란스러웠다. 지하에서 충분히 시간을 낭비했으니 지상으로 나가는 빠른 방법은 하나뿐이다. 노인이 군락의 뾰족한 천장을 가리켰을 때 제오는 자신이 승인하든 안 하든 다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모래사막의 평화로운 표면은 아래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깨졌다. 디오덴은 주도적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제오는 그의 무모한 속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왜 한 번이라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동할 수는 없는 걸까? 만약 그 멍청이가 나흘 내내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영감은 황량한 땅을 여유롭게 횡단하는 아이디어에 마음이 열렸을 것이다. 디오덴은 미래에 이 한심한 녀석과 결혼할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영감이 멀리서 무언가를 보았을 때 농담과 장난이 멈췄다. 제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인의 시선을 따라가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다. 저 앞에는 작은 섬 크기의 거대한 육지 거북이 있었다. 그 마수는 그들의 위치에서 거의 3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매우 잘 보였다. 디오덴은 그 거북이가 이동 요새 아르켈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에게 단 한순간의 평화도 주지 않는 골칫덩어리들이라고 설명했다. 거북이 자체는 B급 마수로 분류되지만 그 방어력은 웬만한 A급 마수들을 훨씬 능가했다. 그 마수를 길들인 후 등껍질을 개조하여 이동수단, 즉 움직이는 요새로 사용한 것이다. 디오덴은 멍청이에게 아르켈론을 똑똑히 봐두라고 일렀다. 저런 것을 처음 본다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누구라도 절감하게 될 터였다. 저런 마수를 길들여 타고 다니는 진짜 괴물들이 세상 밖에는 존재했다. 움직이는 요새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노인과 멍청이는 아르켈론의 발가락 사이에 낀 흙먼지 크기에 불과했다. 거북이가 전진을 멈추자 누군가 등껍질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린 자가 영감에게 익숙하게 구는 것을 보니 서로 아는 사이인 듯했다.
이 두 늙은이가 함께 만나는 것은 오랜만인 듯했다.